그 반지 어떻게 자네가 가지고 있지? 한경그룹 회장 한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비서의 가느다란 목에 걸린 은행잎 반지. 죽은 딸 은비에게 걸어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묻어둔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에는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너무 굵어서 정원의 가로등 불빛조차 뿌옇게 흐려 보였죠. 수백 년 된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경호는 서재의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한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병과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노란 메모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은 모두 딸을 찾기 위한 단서들이었죠. 어느 휴게소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 실종 아동 보호소의 연락처,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까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써내려간 희망과 절망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경호는 잔의 위스키를 따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텅 빈 저택 안에 메아리처럼 퍼졌죠.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은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5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앞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곳이 딸의 방이었다는 걸 잊은 적이 없었죠.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마를 문짝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은비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30년 전 5살이었던 딸을 잃은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밤 이렇게 딸의 방 앞에 서곤 했습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딸과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죠. 거실로 돌아온 경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옛 뉴스를 다시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대형 교통사고 현장이 흑백 화면으로 비치고 있었죠. 불타는 차량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한경그룹 회장의 어린 딸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어 전국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경호는 급하게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불타는 차, 딸을 부르며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비를 꼭 찾아줘요. 우리 은비를 꼭. 서재로 돌아온 경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행잎 모양의 작은 반지가 보였죠. 딸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날 딸의 목에 걸어주었었죠.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경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죠.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서재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경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경호는 강남의 VIP 전용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검은색 벤츠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죠? 초콜릿 맛으로요. 그래,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본 경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손, 그 맑은 목소리가 마치 30년 전 은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경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은비가 살아있다면 35살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에게도 이런 손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니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경우 회장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경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뎠죠. 진료실 문을 열자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인 정기선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선은 경호와 같은 75살이었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흰 가운을 입은 그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구만. 또 밤새 서재에만 있었지? 어제도 위스키 마셨고? 경호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친구는 늘 자신을 너무 잘 알았죠. 정기선은 청진기를 대고 경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고 혈압도 위험 수준이야.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정기선은 차트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앉으며 경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오랜 친구의 얼굴로 돌아온 그가 입을 열었죠. 경호야, 우리가 친구 된 지 50년이 넘었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널 지켜봤어. 넌 여전히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아. 물론 내 마음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면 눈앞에 온 두 번째 기회도 못 봐. 경호가 고개를 들어 정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무슨 말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기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경호 쪽으로 더 가까이 당기고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넌 5살 은비만 찾았지. 하지만 생각해봐. 만약 은비가 살아있다면 이제 35살이야.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지도 모르지. 넌 그런 은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경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선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느냐야.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진료를 마치고 나온 경호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기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옥상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아래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호만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 경호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은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3살 때 첫 자전거를 탔던 날, 4살 때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5살 생일 파티 사진까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은비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사진들을 하나씩 보던 경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경호는 여의도에 있는 한경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40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은 봄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짝거렸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오르자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경호의 조카 한태석이었습니다. 42살의 태석은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5% 증가했고요. 태석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죠. 순식간에 핵심을 파악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판단력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태석은 복도에서 다른 이사들과 모여 소곤거렸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 후계 구도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같은 시각 본사 20층 비서실에서는 이지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지원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동료들 사이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그녀였지만 아직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지원 씨, 오늘도 야근이야? 옆자리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내일 회장님께 올릴 보고서 마무리해야 해서요. 저녁 7시가 되자 지원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에서 5호선으로 갈아탄 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전통시장이었죠. 어둑어둑한 시장 골목을 지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그곳이 지원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가게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할머니 왔어요. 지원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78살의 박복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복녀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복녀에게 지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였습니다. 우리 지원이 왔구나. 밥은 먹었니? 얼굴이 또 야위었네. 아직이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었어요. 둘은 가게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낡은 밥상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원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녀는 지원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왔는지. 지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복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된 거지, 뭐. 비 오는 날 내가 널 만났고 그때부터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복녀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원은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죠. 그저 어렴풋이 비 오는 날과 누군가의 따뜻한 품,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낮은 목소리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원은 목에 걸고 있던 은행잎 모양 반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는 지원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죠. 복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지원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비서실에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 전담 비서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서실장 최성우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급하게 대체 인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최성우가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실로 들어갔죠. 최성우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죠. 지원 씨가 우리 비서실에 온 지 2년이 넘었죠? 평가도 좋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회장님 전담 비서를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임시로 말이에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전담 비서라니 그것은 비서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한데. 할 수 있어요. 3개월만 임시로 해보고 잘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30% 올라가고요. 그렇게 지원은 회장 전담 비서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익힌 뒤 드디어 성북동 저택에서 열리는 중요한 만찬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이 만찬은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성북동 저택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보였죠. 검은색 벤츠와 BMW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초청한 요리사가 준비한 7가지 코스 요리와 함께 국내외 중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원은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만찬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반짝거렸죠. 둥근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이 중앙에 장식되어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지원은 경호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세심하게 보좌했습니다. 물잔이 비면 조용히 채우고 서류가 필요하면 재빨리 가져다 주었죠. 경호가 손짓만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고 움직였습니다. 만찬이 한창 진행되던 중 프랑스 투자자가 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원이 경호의 물잔을 채우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목에 걸고 있던 은행잎 모양 반지가 옷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죠.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별이 한꺼번에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는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죠.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시선은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어로 떠들던 투자자의 목소리도 피아노 선율도 모든 것이 멀어졌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 반지는 30년 전 5살 은비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은행잎의 인맥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죠. 가운데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잎의 끝부분이 살짝 말려 있는 모양까지 완전히 같았습니다. 경호가 직접 장인에게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였습니다.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죠. 그 반지, 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지원은 경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반지를 만졌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그 반지 꽤 특이하네요. 어디서 구한 건가요? 경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원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경호의 손에서 은숟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접시에 부딪혀 챙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제히 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죠. 만찬이 끝날 때까지 경호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지원의 반지로 향했고 귓가에는
30년 전 은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이 반지 정말 예뻐요. 평생 끼고 있을게요. 이게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죠? 그날 밤 11시 모든 손님이 떠난 후 경호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앞에 섰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떨려 3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낡은 검은색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은행잎 반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원이 가진 것과 정확히 같은 디자인의 반지였죠. 경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30년 만에 찾아온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지원이 은비일까요? 아니면 그저 잔인한 우연일 뿐일까요? 만찬이 끝난 그날 밤 경호는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의자에 앉아 금고에서 꺼낸 은행잎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만 바라볼 뿐이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원이 정말 은비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비는 5살이었습니다. 지금 지원은 35살이죠. 나이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은비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원의 얼굴을 떠올렸죠.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5살 아이의 얼굴에서 35살 여성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경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실장 최성우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춘 것이었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지원이 놀라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죠. 한편 같은 시각 지원은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찬에서 회장님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계속 떠올랐죠. 반지를 보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표정, 떨리던 목소리, 창백해진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반지가 뭐가 문제였을까? 지원은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반지는 그녀가 기억하는 한 늘 함께였던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늘 이 반지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이게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원은 휴대폰을 들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멈췄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분명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대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요. 물어볼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하다가 임원들의 질문을 놓치기도 했죠. 회장님,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태석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호의 건강이 나빠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은 차가운 빛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경호는 최성우를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실이 아닌 회장실로 오라고 했죠. 최성우가 들어오자 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원 비서 말인데 가족관계를 좀 알아봐 주게.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최성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경호를 모신 그는 회장님이 또 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지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복녀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지원이 들어서자 반갑게 맞았지만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제 반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정말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렇게 소중한 건지. 복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던 고무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복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는 내가 처음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거야. 비 오는 날이었지. 넌 혼자 울고 있었고 옷은 다 젖어 있었어. 그때 내 목에 그 반지가 걸려 있었단다. 그럼 제 부모님은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복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버린 게 아니야.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반지를 걸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너를 사랑했던 사람이 준 거란다.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다시 떠올랐죠. 자신은 누구였을까요? 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회사로 돌아온 지원은 회장실 앞에서 경호와 마주쳤습니다. 경호는 지원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죠.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지원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죠. 지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실로 들어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고 지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했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회장실을 물들였죠. 경호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5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죠. 그 아이 목에도 그 반지와 똑같은 것을 걸어주었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회장실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지원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 전 잃어버린 딸, 똑같은 반지, 비 오는 날.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우가 지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죠. 지원 씨, 회장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 근무하는 전담 비서가 되어 달라고 하시네요. 숙소도 저택 내에 마련되어 있고 급여도 지금보다 2배로 인상됩니다. 지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저택 근무라니 그것은 비서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자리였죠. 하지만 어제의 대화를 떠올리니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빠른 답변을 원하십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지원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녀는 반찬을 정리하며 지원의 이야기를 들었죠. 성북동 저택,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그리고 반지 이야기까지. 복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정말 그 사람의 딸일까요? 복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길로 인도하기도 한단다. 그 길이 무서워도
한 번은 가봐야 할 때가 있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최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수락 의사를 전했죠. 일주일 후 지원은 작은 짐가방을 들고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철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잘 가꿔진 잔디밭이 초록빛으로 빛났죠. 본관 건물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온 곳인데도 왠지 낯설지 않았던 거죠. 최성우가 직접 나와 지원을 맞았습니다. 그는 저택 곳곳을 안내하며 규칙들을 설명했죠. 이곳이 비서 숙소입니다. 본관과는 별도 건물이지만 연결 통로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시고 저녁 10시에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지원에게 배정된 방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침대와 책상, 작은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짐을 풀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성우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끝에 있는 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이라 허락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근무일 지원은 일찍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경호는 이미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지원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앉으세요, 지원 씨. 경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저택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건 없나요? 네, 회장님. 모든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결국 그는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원은 저택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경호의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손님 응대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우연히 복도 끝 그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였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지원은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죠.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 장난감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어린 아이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목에는 지원이 가진 것과 똑같은 은행잎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등 뒤에서 들린 경호의 목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문이 열려 있어서. 경호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는 작은 침대 끝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여기는 은비의 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두었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원은 방 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슬프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손을 뻗어 작은 곰 인형을 만지자 갑자기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인형을 안고 있던 작은 손,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비의 방에서 나온 뒤 경호와 지원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함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기선 박사가 정기왕진을 위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경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정기선은 지원에게 차를 권했죠. 서재 옆 작은 응접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 씨, 그렇죠? 경호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기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원은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을 오래 아셨다고 들었어요. 대학 때부터니까 50년이 넘었네요. 은비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받았죠. 그 아이는 정말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경호는 짧아 보였고요. 정기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은비가 사라진 뒤 경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웃음을 잃었고 일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요즘 달라졌어요. 당신이 온 뒤로 말이에요.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죠. 한편 같은 시각 전통시장에서는 복녀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웃 가게 김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복녀 언니, 지원이가 큰 집에 들어갔다며? 재벌가 저택이라던데. 그래, 좋은 기회가 생겼대. 복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았죠. 김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 복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나왔죠. 재벌가 딸 실종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건가. 복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원은 경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장이 만든 고급 요리 대신 지원이 직접 만든 소박한 집밥이었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요리인데 드셔보실래요? 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과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맛이 어떠세요? 아주 좋네요. 옛날 생각이 나는 맛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뒤 경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원 씨, 어릴 때 기억이 있나요? 5살 이전 말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저 비 오는 날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던 느낌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리고 이상한 꿈을 가끔 꿔요. 큰 집, 정원,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그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경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죠.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이 나요. 은비가 비를 좋아했거든요. 우산 없이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죠. 지원이 경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의 정원을 바라보았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만약 정말 은비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하지만 경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죠. 대신 오늘 경우와 나눈 저녁 식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외로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새벽 2시 지원은 살며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경호가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렇다면 왜 30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했을까요? 누가 그들을 갈라놓은 걸까요? 문득 할머니 복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저택 생활이 2주일째 접어들면서 지원과 경호 사이에는 일상적인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주방장이 준비한 프랑스 정찬이 식탁에 올라왔지만 경호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지원은 그 모습을 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지다가 감자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죠. 30분 뒤 지원은 갓 부친 감자전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죠.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건데 드셔보세요. 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감자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어린 은비가 좋아했던 바로 그 감자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과도 똑같았어요. 경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다음 날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 과일이 담긴 접시가 돌았습니다. 지원은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껍질째 그대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놀라 물었죠. 지원 씨, 사과를 껍질째 먹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최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어린 은비도 똑같이 사과를 껍질째 먹었거든요. 회장님이 깎아주려고 해도 고집을 부리며 통째로 먹겠다고 했던 기억이 생생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지원은 뜨거운 고구마를 받자마자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불룩해질 정도로 가득 넣고는 호호 불며 먹는 모습에 동료들이 웃었죠. 지원 씨, 천천히 먹어요. 데일라, 괜찮아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성우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은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고구마를 먹었던 거예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걱정하며 말려도 소용없었죠.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서재 앞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 습관적으로 왼손 검지로 턱을 괴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경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은비가 생각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거든요. 왼손 검지로 턱을 괴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지원을 불렀죠. 지원 씨, 잠깐 들어올 수 있나요? 서재로 들어온 지원은 경호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경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죠. 이걸 같이 보고 싶어요. 은비의 5살 생일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은비가 나타났습니다.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비는 모습,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어졌죠. 그런데 영상 속 은비가 케이크를 먹다가 크림이 묻자 왼손 검지로 턱을 긁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턱으로 가져갔습니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버릇이었죠. 경우와 지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정말 은비일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우는 천천히 일어나 지원 앞에 섰죠. 확실하게 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하지만 경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지원은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버릇 있었어요? 왼손으로 턱 긁는 거 말고도. 전화기 너머로 복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오늘 누가 제 버릇을 보고 신기해서요. 복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어. 아빠, 아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빠가 누군지는 몰랐지.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죠. 새벽 경호는 금고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비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였죠. 30년 동안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고른 숨소리에 안도하며 결심을 굳혔죠. 내일 아침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청소 도우미에게 지원의 방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베개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챙기도록 했죠. 머리카락을 받아든 경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가온 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그리고는 최성우만 조용히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주게. 극비리에 진행하고 결과는 나에게만 직접 전달하도록. 최성우는 작은 봉투를 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죠. 회장님, 혹시 또 따님 때문에 이번에도 실망하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결과가 아니라면 없던 일로 하면 되니까. 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최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호는 그 어느 때보다 초조했죠. 회의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읽다가도 실수를 했습니다. 평생 실수라곤 해본 적 없는 그가 회의 자료의 숫자를 잘못 읽는 일까지 생겼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거렸습니다. 위스키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오직 전화만 기다렸죠.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최성우가 밀봉된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최성우가 나간 뒤 혼자 남은 경호는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열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한 뒤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서류를 펼치자 까만 글씨들이 춤추듯 흔들렸죠. 눈이 침침해서가 아니라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맨 아래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친자 확률 99.9% 일치. 경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무너져 앉았죠.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은비야, 내 은비, 살아있었구나. 경호는 흐느끼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죠.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찾은 걸까요? 왜 30년이나 걸린 걸까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을 되찾은 경호는 서재로 가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죠. 19950507 은비의 생일이었습니다. 묵직한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행잎 반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죠. 지원이 가진 것과 한 쌍을 이루는 아버지의 반지였습니다. 경호는 반지를 들어 창가의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은행잎의 섬세한 인맥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지원이 목에 걸고 있는 반지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인맥의 패턴, 중앙의 작은 다이아몬드 위치, 입 끝에 미세한 곡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호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지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5년을 이지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너는 내 딸 한은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받을 충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양할머니는 30년 동안 지원을 친손녀처럼 키워준 그 할머니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 회사에서는 태석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호와 지원에 가까워진 모습을 매처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이지원 비서만 특별 대우한다던데 저택에도 데려갔다며? 그러게 저택에서 같이 산다는 게 사실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태석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홍보팀장을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죠. 회장님과 여비서의 관계에 대해 관심 있는 기자가 있다면 살짝 정보를 흘려도 좋을 것 같네. 직접 나서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같은 시각 지원은 저택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죠.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자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큰 나무 아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던 느낌, 따뜻하고 안전했던 그 순간이 어렴풋이 느껴졌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부터 태석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홍보팀장과의 은밀한 만남 이후 친분이 있는 주간지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죠. 강남의 호텔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여비서를 저택에 들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태석은 에스프레소 잔을 만지작거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빛이 번뜩였죠. 글쎄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회장님이 유독 그 비서만 챙기시는 건 사실이에요. 저택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도요.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 드신다고 하더군요. 기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특종 냄새를 맡은 거죠.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해서겠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75과 35이라.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나죠? 게다가 그 여비서 꽤 미인이던데요. 며칠 후 금요일 아침 회사 구내식당은 벌집을 쑤신 듯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75세 재벌 회장과 35세 젊은 여비서의 수상한 동거, 성북동 저택에서 무슨 일이?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경호가 지원을 특별 대우한다는 것, 저택에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회장이 비서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저택 정원에서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사진이 마치 연인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죠. 지원은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수십 개의 바늘처럼 따갑게 느껴졌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 이거 봤어? 완전 난리야. 댓글도 벌써 1000개가 넘었대.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호기심이 묻어 있었죠. 지원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한편 경호는 회장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성우가 태블릿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평소 침착한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이미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추문에 휘말린 그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더러운 소문에 시달리다니. 당장 법무팀을 불러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를 하게. 그리고 홍보팀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석이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에는 감추지 못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죠. 삼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주가가 벌써 3%나 떨어졌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들 하던데. 경호는 매서운 눈빛으로 태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카의 음흉한 속내를 모를 리 없었죠. 이 모든 것이 태석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지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경호가 복도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간 지원은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 밖에서 경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씨, 제발 문 좀 열어요.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억눌린 흐느낌을 삼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같은 시각 텔레비전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특집 방송 예고편이 나온 것이었죠. 30년 전 재벌가 딸 실종 사건의 진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린아이를 데려간 여성의 정체는 충격적인 진실이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1995년 여름 비 오는 휴게소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작은 방에서 그 방송을 본 복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죠. 30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때가 온 것일까요? 안 돼. 이제 와서 안 돼. 지원이가 상처받으면 안 돼.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이중 바닥 아래 신문지로 몇 겹 싸서 숨겨둔 봉투를 꺼냈죠. 그 안에는 낡은 병원 팔찌 조각이 있었습니다. 한은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플라스틱 팔찌였죠. 복녀는 팔찌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캔들 기사가 터진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 시청 복지과에서 은퇴한 공무원 김정수가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65살의 김정수는 태석이 은밀히 고용한 사람이었죠. 그는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복녀의 반찬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치와 된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박복녀 씨 맞으시죠? 기초생활 수급 관련 서류 점검차 왔습니다. 복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공무원이 찾아오다니 이상했죠. 게다가 그의 눈빛에는 묘한 적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지원 씨가 따님이신가요? 출생 신고 서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수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복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손녀예요. 딸이 일찍 죽어서 제가 키웠죠. 그럼 딸의 사망 신고서와 손녀의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왜 기록이 없죠?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김정수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불법으로 데려온 건 아닙니까? 어디서 데려왔죠? 30년 전 실종 아동이 많았는데 특히 재벌가 딸이 사라진 사건도 있었고요. 그 순간 복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니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왔고 온몸이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진열대에 반찬통들이 와르르 쏟아졌고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아이고, 복녀 언니, 정신 차려요. 옆 가게 김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119가 호출되었고 10분 후 복녀는 응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지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원룸에서 쉬다가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잠옷 위에 대충 걸친 회색 코트가 어색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로 응급실 바닥을 뛰어다녔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요? 박복녀 할머니. 지원이 울부짖으며 응급실 침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복녀를 발견한 지원은 침대로 달려갔죠. 복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의사가 다가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증세였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잠시 후 경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죠. 스캔들 때문에 저택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지원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경호는 조용히 다가가 지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복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복녀는 경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주름진 손으로 떨리며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혼자 좀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간 사이 복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죠. 회장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경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에서 복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하려 해서 경호가 말렸지만 복녀는 고집을 부렸죠. 1995년 5월 7일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어요. 휴게소 화장실 앞에 5살쯤 되는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목에는 예쁜 은행잎 반지가 걸려 있었죠.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경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경찰에 신고해야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마침 제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라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이지원이로 이름을 지어주고 제 손녀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복녀는 흐느끼며 경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에 힘을 주었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장님 딸을 은비를 훔친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아꼈어요. 좋은 아이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몰래 병원을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태석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군. 유괴범의 손녀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 병실 안에서는 경호가 복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감사가,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컸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은비를, 지원이를 지켜주셔서. 바로 그 시각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석이 흘린 정보로 속보가 나온 것이었죠. 충격. 한경그룹 회장의 여비서, 30년 전 실종된 딸일 가능성. 양할머니는 유괴 혐의. 병원 로비의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본 지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야? 지원은 절규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을 뛰쳐나간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죠. 경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빗속을 헤매며 지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길가에 쓰러진 경호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경호의 입에서는 간신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비야, 미안해. 병원을 뛰쳐나온 지원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은 복녀의 고백과 뉴스 속보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온몸은 비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지원은 새벽 1시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안은 노숙자들과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어수선했죠.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표소로 가서 동해행 새벽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꺼버렸죠.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지원은 허름한 여관을 찾았습니다. 바닷가 언덕의 낡은 2층 건물이었죠.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비에 젖은 지원을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하네. 뜨거운 차라도 한잔 할래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15,000원짜리 방에 들어간 지원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 동안 이지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비라니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유괴범이라니요. 그럼 자신은 피해자일까요? 공범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감일까요?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경호는 첫마디로 지원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죠. 은비, 우리 은비는 어디 있나? 최성우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요? 아니, 그럼 또 언론에서 난리 날 거야. 조용히 찾아봐. 사설 탐정이라도 써. 경호는 링거줄을 뽑고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가 황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경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절박했어요. 딸을 찾아야 해. 30년 만에 찾았는데 또 잃을 순 없어.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복녀의 병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뉴스를 본 뒤 충격으로 다시 심장마비를 일으킨 복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소리가 병실을 채웠죠. 의사는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시장의 김아주머니가 복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복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언니, 지원이한테 꼭 전해야 할 게 있다고 했잖아. 일어나야지. 마지막 말이라도 해야지. 김아주머니는 복녀가 부탁한 작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녀가 30년 동안 써온 일기장과 지원의 성장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첫걸음, 첫 등교,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는 장중 15%까지 폭락했다가 10% 하락으로 마감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죠. 삼촌의 사생활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경영권을 넘기셔야 합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태석의 편에 섰습니다.
스캔들과 실종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죠. 태석의 입꼬리가 승리의 미소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동해의 작은 식당에서 지원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했죠.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익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누 거품 속에서 자신의 과거도 함께 씻어내고 싶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지원을 딱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인생은 길어. 지금은 아프지만 시간이 약이야. 밤이 되면 지원은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바다는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깊고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확실하지 않고 할머니마저 진짜가 아니라니. 나는 대체 누구야? 지원은 목에 걸린 은행잎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의 증거였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반지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뿌리였으니까요. 서울에서는 경호가 사설 탐정 5명을 고용해 전국을 뒤지며 지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경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딸을 잃는 꿈이었어요.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은비가 사라지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죠. 동해의 작은 여관에서 밤을 지새운 지원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김아주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지만 여관 전화로는 연락할 수 있었죠. 아주머니, 저 지원이에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아이고, 지원아. 너 어디 있니? 회장님이 온 서울을 뒤지고 있어. 할머니가 너한테 전해달라는 물건이 있는데. 김아주머니는 복녀가 남긴 나무 상자 이야기를 했고 지원은 여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아주머니가 동해까지 찾아와 상자를 전달했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김아주머니가 떠난 후 지원은 상자를 열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여관 전화로 김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김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 지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니,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부르시더라. 지원아, 지원아 하시면서. 그리고 회장님이 장례 준비를 다 하고 계셔. 너를 애타게 찾고 있대. 김아주머니의 말에 지원은 오열했습니다. 밤새 복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울었죠. 새벽녘에야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차가운 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 아빠라고 부르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깨어나니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동해 바다 위로 떠오르자 지원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는 편지만 읽고 울기만 했지만 이제는 상자 안의 다른 것들도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편지 아래에는 오래된 하얀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은행잎 자수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한은비라는 이름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 얼굴에 대자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비야, 울지 마. 이 반지가 널 지켜줄 거야. 아빠가 꼭 찾으러 올게. 약속해. 5살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던 날, 불타는 차들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의 목에 반지를 걸어주며 했던 말이었죠. 그 목소리가 경호의 목소리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돌아갈게요. 도망만 치면 안 되겠죠? 한 번은 마주해야 해요. 지원은 결심하고 일어났습니다. 여간비 15,000원을 치르고 서울행 첫 기차표를 끊었죠.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늦었지만 적어도 발인 전에는 도착해야 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23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호와 최성우의 번호였어요. 문자 메시지도 100개가 넘었죠. 그중 경호의 마지막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비야, 할머니 장례는 내가 모시고 있다. 아빠가 기다릴게. 한편 서울에서는 경호가 복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성대한 장례였죠. 그리고 경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그는 열흘 만에 10kg이나 빠져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최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든 걸 공개하실 건가요? 회사에 타격이 클 텐데. 주주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회사보다 딸이 더 중요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오후 2시 한경그룹 본사 지하 대회의실에는 국내외 기자들이 3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는 가운데 경호가 연단에 섰죠. 검은 정장이 더욱 헐렁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5살 딸 은비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딸을 찾았습니다. 이지원 비서가 바로 제 딸 한은비입니다. 회의실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경호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계속했죠. 양할머니 박복녀 씨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제 딸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30년 동안 친손녀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 딸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죠.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사는 조카 한태석에게 맡기고 남은 인생은 딸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딸이 원한다면 말이죠.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지원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여위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곧장 달려온 탓에 머리는 약간 흐트러졌지만 목에는 은행잎 반지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원을 향했어요. 지원은 천천히 걸어 경호 옆에 섰습니다. 걸음걸이는 떨렸지만 당당했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지원입니다. 아니, 한은비이기도 합니다. 두 이름 모두 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복녀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끼니 거르지 않게 하려고 본인은 굶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새벽까지 반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제 할머니입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경호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우 회장님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 헤매신 분이죠. 이제야 서로를 찾았습니다. 지원이 떨리는 손을 뻗어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경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빠. 지원이 처음으로 경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경호는 무너져 내렸죠.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려는 것을 지원이 붙잡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30년 만에 재회한 부녀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정말 지원이 은비가 맞는지, 이 모든 게 회사를 위한 쇼는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경호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취재진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원의 조용한 물음에 경호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빈소로 가자. 아직 발인 전이야.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지. 차는 서울 외곽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커다란 건물 앞에 도착했죠. 특실 빈소에는 복녀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지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지원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경호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그는 복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빈소에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아주머니를 비롯해 복녀와 함께 반찬 장사를 하던 할머니들이 왔죠. 그들은 지원을 보자 눈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지원아. 내가 그 재벌 딸이었구나. 복녀 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맞아. 매일 지원이 얘기만 했지. 우리 지원이가 최고라고. 그때 빈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태석이 들어선 것이었죠. 그는 경호를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회사를 포기하실 건가요? 30년 동안 일군 회사를요? 경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맡아라. 나는 딸과 함께 할 거야. 그 여자가 정말 은비 맞아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석의 날카로운 말에 지원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은행잎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 반지를 아시나요? 아버지가 5살 때 제 목에 걸어준 반지예요. 그리고 지원은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한은비라는 이름이 수놓아진 그 손수건이었죠. 이것도 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손수건이에요. 라벤더 향이 아직도 나요. 태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경호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증거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복녀의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향했죠. 지원과 경호는 나란히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함을 들고 나온 지원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슬픔을 넘어선 어떤 결연함이 보였죠. 할머니를 어디에 모실까?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곳이 있어요.
남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이에요. 거기 납골 땅에 모시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절의 납골 땅에 복녀의 유골함을 안치했죠. 지원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낼게요. 절을 나오며 경호가 물었습니다. 은비야, 이제 어떻게 할래? 집으로 갈래?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30년을 이지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는비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지낼 거니? 할머니 집에 가려고요. 거기서 정리할 게 많아요. 할머니 물건들도 정리하고 제 마음도 정리하고요. 경호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매일 연락은 해줘. 아빠가 기다릴게. 지원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지원은 복녀의 작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복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호가 서 있었죠.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뭘 가져오신 거예요? 내 물건들이야. 어렸을 때 쓰던 것들.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 상자를 열자 작은 인형들과 그림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은비라는 이름이 적힌 분홍색 가방도 있었죠. 지원은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토끼 인형, 깡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경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인형이었어. 어딜 가든 들고 다녔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의 기억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경호는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원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은비야, 혹시 이것도 기억나니? 경호가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은행잎 팔찌였죠. 엄마가 내 첫 생일에 해준 거야. 너무 작아서 이제는 맞지 않겠지만 지원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던 엄마의 얼굴이었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호는 지원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드디어 찾았다고 기뻐하실 거야. 한경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한태석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 회장이 나타나면 안정될 거야. 은비 찾은 것도 좋은 이슈고.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였죠. 태석아,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삼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 복귀 안 하실 건가요? 그래. 이제 은비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30년을 놓쳤는데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은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는 결심한 듯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새로운 경영 계획을 발표할 거야. 한편 지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언제 올래? 지금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지원은 복녀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부엌, 좁은 방, 그리고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을 눈에 담았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서울 한복판에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지원이 서 있었어요. 황금빛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묘목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기일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원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죠. 이제 그녀는 환경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경호가 만든 자리였어요. 회사 경영 대신 딸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었어요. 복려를 기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이번 달에는 3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의 보고를 듣던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경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이 그를 젊게 만들었어요. 은비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은데. 어디요, 아버지? 이제 지원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두 사람을 진짜 부녀로 만들어준 것이죠. 저녁 7시, 경호는 지원을 데리고 어느 묘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죠. 묘비 앞에는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엄마였어요. 오늘이 엄마 기일이야. 작년에는 혼자 왔는데 올해는 너와 함께 오고 싶었어. 경호가 묘비에 꽃을 놓았습니다. 지원도 준비해온 흰 국화를 놓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은비를 찾았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복려 씨께 정말 감사해야 해. 경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원이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죠. 묘지를 나오는 길에 경호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죠. 이지원에서 한은비로, 그리고 다시 한지원으로. 두 이름을 모두 품은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한지원. 좋네요. 할머니가 주신 이름도 지키고 아버지의 성도 찾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난 이 이름이 내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녀가 반찬 가게를 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김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죠. 재단의 지원으로 가게가 더 커졌어요. 지원아, 아니 은비야. 뭘 그렇게 또 사왔니? 김아주머니께 드리려고요. 할머니 대신 가게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김아주머니는 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모두가 지원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복녀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났으니. 오후에는 한태석이 운영하는 환경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1년 만의 방문이었죠. 직원들은 지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때 비서였던 그녀가 이제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까요. 지원 씨, 아니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최성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석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회장님은요? 회의 중이신데 곧 끝날 거예요. 잠시 후 태석이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그는 진정한 회장의 모습을 갖추었죠. 젊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은비 누나, 오랜만이에요. 태석 씨도 잘 지냈죠?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삼촌 덕분이에요. 은퇴했다고 하지만 계속 조언해 주시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과거의 갈등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지원은 혼자 남산의 절을 찾았습니다. 복녀의 납골당이 있는 곳이었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와도 잘 지내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요. 지원은 준비해온 복녀가 좋아하던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앞을 보고 살라고.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절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였어요. 은비야, 어디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가요, 아버지. 지원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청담동의 대저택. 이제는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어요. 어서 와. 저녁 먹자. 경호가 직접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요리가 취미가 된 그는 매일 딸을 위해 밥을 지었죠.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 김아주머니가 알려줬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환경그룹 사회공헌재단이 올해의 기업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경호의 말에 지원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경호와 정숙, 그리고 5살 은비의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새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호와 지원,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대학원에 가려고요.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재단 일을 더 잘하려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지원할게. 밤 10시 지원은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할머니를 만나 이지원으로 살았던 30년, 아버지를 찾아 하는 비가 된 1년. 모든 시간이 소중했다. 이제 나는 한지원이다. 두 이름이 만들어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사랑을 받은 나는 정말 행운하다. 일기를 마친 지원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복녀 같았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은행나무 화분의 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복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